바닥에 떨어진 펜던트 속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던 강연자의 손끝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담긴 어린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릴 적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딸이야. 내가 잃어버린 내 어린 딸. 강연자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곰국 그릇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평생 자신은 버림받은 아이라 믿어왔는데 사진 속 그 아이가 누군가 수십 년을 애타게 찾는 딸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은 정말 강연자의 손끝에서 멈춰 선 것일까요? 강연자가 정성껏 고아온 꼬리곰국을 들고 고강수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며칠 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영화가 마음에 걸려 돌려드릴 그릇도 챙길 겸 큰맘 먹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솥 가득 사고를 우리느라 새벽부터 부엌에 매달렸지만 강연자는 그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강연자에게 이영화는 어쩐지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강수가 직접 방문 앞까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소. 곰국을 다 끓여오셨네. 이영화는 베개에 기대 있다가 반색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이구, 이 귀한 걸 또 해오셨네. 어쩐다, 내가 누워만 있어서 마중도 못하고. 자네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이런 걸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쩌나. 강연자가 자리에 무릎을 모으고 앉으며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어서 일어나셔야 또 꽃구경도 가시고 하지요. 강연자가 그릇을 받침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식기 전에 한술 뜨세요. 곰국은 따뜻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이영화가 그릇 뚜껑을 열어보며 코끝을 가까이 댔습니다. 어쩜 이렇게 뽀얗게도 우렸을까? 우리 며느리도 이런 정성은 없는데. 자네 손맛이 참 곱네 그려. 강연자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푹 고기만 했을 뿐인걸요. 매일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사모님.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요. 그 따뜻한 손길에 이영화가 마음을 놓고 일어나 앉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의 걸쇠가 옷자락에 걸려 풀리더니 작은 펜던트 하나가 이불 위를 굴러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연자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온 펜던트는 작은 사진틀 같았습니다. 달고 다른 은빛 테두리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어 강연자가 무심코 손끝을 대자 뚜껑이 가볍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드러나는 순간 강연자의 시선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펜던트였습니다. 누군가 수도 없이 열고 닫으며 그 안에 얼굴을 들여다봤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은빛 표면은 부드럽게 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그 작은 물건에 깃든 세월의 무게를 손끝으로 가만히 느꼈습니다. 곰국을 권하려고 허공에 떠있던 손이 어색하게 멈춰 선 채로 강연자는 펜던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온기도 이영화의 목소리도 그 한순간만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강연자의 발밑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 하나가 그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삐걱이며 열리려는 참이었습니다. 강연자는 펜던트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이마, 살짝 겁먹은 듯 큰 눈. 그 생김이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어찌나 똑같은지 강연자의 손끝이 다시 한번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얼굴 앞에서 강연자는 숨을 멈춘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빛바랜 옛 사진 속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영화가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 줘봐요. 그게 내 보물이야. 잃어버린 내 딸 사진이거든. 강연자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건네자 이영화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못 찾아서 평생을 이러고 살아. 사진 한 장 들여다보는 게 낙이지 뭐.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소원이 없겠어. 그 말을 하면서도 이영화는 눈앞의 강연자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곰국을 끓여다 준 고마운 손님으로만 여길 뿐 사진 속 아이와 강연자의 얼굴을 나란히 두고 견주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펜던트 속 아이는 이영화의 마음속에서 영영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어서 세월을 먹고 자란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이영화가 펜던트를 닫으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이름이 연순이야.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던 아이였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켜줘서. 강연자는 다리에 화상 자국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종아리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연자는 그 동요를 애써 감추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강연자는 목까지 차오른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저 사진이 저를 닮았다는, 어쩌면 제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입을 떼는 순간 무엇이 무너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강연자는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두드리는 듯 했지만 강연자는 그 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강연자는 한 번 더 펜던트 쪽으로 눈길이 갔지만 애써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물음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나를 찾던 사람일까?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러나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던 그 한마디가 강연자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공국 식기 전에 꼭 드세요. 그러고는 그릇을 매만진 뒤 목례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펜던트를 어루만지는 이영화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강연자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강연자는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방을 나선 강연자는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사진으로 가득 차 발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저택의 복도가 오늘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주오던 고강수가 걸음을 멈추며 강연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고강수가 고마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고. 우리 집사람이 며칠을 입맛을 잃었는데 곰국 냄새를 맡더니 모처럼 일어나 앉습디다. 내가 다 고맙소. 강연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회장님. 그저 빨리 기운 차리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강연자의 눈에 고강수의 오른손이 들어왔습니다. 손등에서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국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저 연세든 어른의 흉터려니 하며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종아리에 남은 흉터와 그 손의 자국이 어떤 실로 이어져 있으리라고는 강연자도 고강수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강수가 강연자를 향해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조이를 만든 아가씨가 댁의 따님이라고 들었소. 그 인연으로 우리 결의까지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거 갚을 길이 없구려. 강연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신세라뇨, 회장님. 팀장님이 워낙 손이 야물어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는걸요. 마침 안에서 나오던 고결이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어머님 곰국 드시고 약 드신 것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강연자가 옅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팀장님도 참. 그저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지요. 자주 못 와뵈서 늘 죄송하고요. 고결이 대문 쪽까지 강연자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 온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고요. 다음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강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팀장님은 회사 일도 바쁜데. 그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평소 같으면 고결의 살뜰함에 흐뭇했을 텐데 오늘은 그 다정한 말조차 강연자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머릿속에서는 펜던트 속 그 얼굴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결의 인사도 고강수의 고마운 말도 귓전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강연자는 다시 한번 고강수의 오른손을 흘끗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화상 자국이 손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런 흉터를 입을 만큼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강연자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내 부질없는 호기심이라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회장과의 일을 함부로 헤아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강연자의 어깨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연자는 골목을 돌아 나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큰 저택이 오늘따라 멀고도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연자는 안방에 들어가 가만히 바지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비만 오면 쑤시던 그 흉터를 강연자는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거칠게 일그러진 살결의 감촉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강연자는 자신을 그저 버림받은 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느 놀이터에 홀로 남겨진 채 부모를 잃었고 그 뒤로는 낯선 손에서 손으로 옮겨다니다 입양된 몸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자신 역시 찾아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일찌감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제 식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군가 수십 년을 흐르고 흘러서도 애타게 찾고 있는 딸이라면 강연자의 마음이 가눌 수 없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연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던 아이였다던 이영화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강연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화상 흉터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그 우연이 너무도 공교로워 자꾸만 마음이 시렸습니다. 그때 조성준이 방으로 들어오다 아내의 안색을 살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영 안 좋네. 강연자는 얼른 바지자락을 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공국 갖다 드리고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조성준이 못 믿어온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 댁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어디 마음 상한 데 있으면 말을 해. 당신 그러고 있으면 내가 더 답답하잖아. 강연자는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쉴게요. 강연자는 그렇게 둘러대고 돌아 누웠지만 감은 눈꺼풀 뒤로는 펜던트 속 어린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잠은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연자는 5살 무렵의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낯선 식당의 부엌,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안아올리던 따뜻한 손. 그 기억의 조각들이 오늘 본 사진과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평생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 묻어두었던 그 시절이 펜던트 하나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돌아누운 아내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무언가 깊은 일이 아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조성준은 말없이 헤아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자란 아내가 평생 가슴에 품어온 그 상처를 조성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을 지키는 것이 지금 조성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강수의 본가에서는 이영화가 다시 펜던트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연순이가 아니었다는 충격에서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마주했던 그 여성의 종아리에는 끝내 흉터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이영화의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을 찾았다 실망하기를 되풀이해온 세월이었지만 이번만은 정말 다를 줄 알았던 터라 낙담이 더 깊었습니다. 고강수가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약속했잖소.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순이를 찾겠다고. 그 약속, 내 반드시 지키리다. 이영화가 펜던트를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말고 연순이도 같이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바라는데. 욕심이 너무 큰가요? 고강수의 눈앞으로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 식당 한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던 밤이었습니다. 어린 연순이가 그 안에 갇혀 울고 있었고 고강수는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른손에 깊은 화상을 입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무사한 얼굴을 보며 안도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사정상 아이를 잠시 맡기던 날 고강수가 어느 식당 부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며 거듭 당부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좀 부탁합니다. 형편이 풀리는 대로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부디 끼니 거르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날 어린 연순이는 엄마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울먹였습니다. 이영화는 아이의 작은 손에 자신이 쓰던 파우더통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그리울 땐 이걸 열어봐.
금방 데리러 올게, 우리 아가.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가 빚을 지고 한밤중에 달아나면서 어린 딸의 행방마저 영영 끊겨버린 것입니다. 형편이 풀려 부랴부랴 식당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와 끊겨버린 발자취 앞에서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딸을 영영 잃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강수는 굳게 담은 입술로 아내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할까 고강수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영화가 메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나는 얼굴 한번 보는 걸로 좋게요. 안아보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잘 살고 있는 것만 봐도. 말끝이 흐려지며 이영화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고강수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석권식이가 다른 길로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 얼굴을 옛 사진에서 지금 나이로 그려보는 작업도 하고 있고. 이번엔 아니었지만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요. 이영화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펜던트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민호가 다시 고결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출근길에 조은혜와 한 차에서 내리던 장면이 영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회의실에서 고민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고민호가 팔짱을 끼고 동생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결아, 솔직히 말해. 너 조은혜 씨랑 같이 사는 거 맞지? 주말에 전화했을 때도 그 목소리 들렸고 도시락도 같이, 감기도 같은 날, 출근도 같이. 이게 다 우연이야? 고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독립해서 들어간 집이 어쩌다 보니 그 집이었어요. 들어가기 전엔 몰랐고요. 알고 보니 세입자로 들어간 그 집이 조은혜 씨 집이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엔 황당했어요. 고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됐고 사무실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 소문이라도 나면 너만 곤란해져. 빨리 다른 집 알아보고 서승리 마음도 좀 생각해주고. 고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형이나 입 조심해요. 난 떠벌릴 생각 없으니까. 고민호가 한 발 물러서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더라. 시간 나면 한번 들러봐. 고결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고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몸살이라는데 며칠째 통 못 일어나신다더라고. 네가 가면 좀 기운 차리실 거야. 할머니가 너라면 끔찍하잖아. 고결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요새 부쩍 기운이 없으셨는데. 알겠어요. 오늘 꼭 들를게요. 고민호가 동생을 잠시 바라보다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결아, 진짜 다른 집 빨리 알아봐. 소문나면 너만 곤란해진다, 알았지? 너 미국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좀 지내자. 고결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고결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들러볼게요. 고결은 그렇게 응수하고 자리를 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형의 말 가운데 서승리의 마음을 정리시키라는 대목이 자꾸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자라며 자신을 바라봐 온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결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고결은 문득 조은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요 며칠 부쩍 어두워진 조은혜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저 다사다난하다고만 할 뿐 속을 털어놓지 않는 조은혜였습니다. 고결은 그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정리시킨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고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추스르기 벅찬데 남의 마음까지 어찌하겠느냐는 생각에 고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옥상에서 서승리가 조은혜를 마주했습니다. 어제 조은혜에게서 고결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직접 들은 터라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옥상 난간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승리는 흔들리지 않은 척 굳센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한 말 진심이었어요? 조은혜가 난간에 기대선 채 차분히 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뒤에서 알게 되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서승리가 한 발짝 다가서며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 몇 달 뒤면 미국으로 떠나요. 떠날 사람을 좋아해서 어쩔 셈이에요? 마음만 다칠 텐데. 그쪽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거. 조은혜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지금 마음까지 접고 싶진 않아요. 떠나면 떠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저는 지금 이 마음에 충실하고 싶어요. 서승리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조은혜의 눈빛이 어딘가 자신을 닮은 것 같아 미움보다는 묘한 존중이 먼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곧게 마음을 던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승리가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오래 봐왔어요. 21살 때 직접 마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조은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서승리가 천천히 돌아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쪽 마음은 잘 들었어요. 후회 없이 해봐요. 나도 그럴 거니까. 두 여자 사이에는 팽팽하면서도 어딘가 서로를 인정하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옥상을 나서는 서승리의 등이 조금 더 곧게 펴진 듯도 보였습니다. 서승리는 옥상 문을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사람을 이제는 정말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그러나 서승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한테 져본 적 없는 자신이 마음으로도 쉽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은혜의 그 고든 눈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누르며 서승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조은혜도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떠날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면서도 조은혜는 지금 이 마음을 거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마음에 둔 채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마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위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똑같이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연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되기 전 아주 잠깐 맡겨져 지냈다던 어느 식당의 이름이 기억 한 구석에서 가물거렸기 때문입니다. 누런 종이에 적힌 옛 메모와 빛바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강연자의 손이 분주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손끝을 따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식당 간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강연자는 그 이름을 쪽지에 적어두고 이튿날 동사무소를 찾아 옛 거주 기록과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 식당으로 이어지는 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직원이 서류를 들춰보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절 기록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요. 더구나 이렇게 오래전에 폐업한 가게는 흔적 찾기가 어려워요. 손으로 적던 시절이라 빠지거나 사라진 자료도 많고요. 강연자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그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그거라도 알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뭐라도 좋으니 단서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경우엔 더 그래요. 본인들이 흔적을 다 지우고 떠난 거라서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강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절에 거기 맡겨졌던 아이 기록 같은 건요? 보육시설로 넘어간 기록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 쪽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입양기관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시절 자료는 거의 소실됐다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적던 시절이라 이름 한자 틀리게 적혀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연자는 빈손으로 동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빚을 지고 한밤중에 달아났다는 그 부부의 자취는 어디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사진 속 아이가 맞는지 끝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에는 가물거리는 기억으로 적어둔 식당 이름 석자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조차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다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증명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연자는 더 깊은 혼란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손에 쥔 쪽지 한 장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그 너머에는 끊겨버린 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라 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강연자는 벤치에서 일어서며 쪽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라리 이대로 묻어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은영의 집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천지선이 끝내 이혼을 통보한 것입니다. 짐 가방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짐을 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은 내가 다 책임질게. 친권도 양육권도 다 포기할 테니까 빛나는 당신이 키워. 그게 그 애한테도 나을 거야. 조은영이 무너지듯 천지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야,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쉽게 놔? 빛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같이 갚아나가면 되잖아. 천지선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몇 년을 장거리 비행으로 빚만 갚아야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애를 제대로 키워. 차라리 당신 곁에 두는 게 빛나한테 나아. 나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빛나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여보야. 그게 제일 무서워. 조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빛나한테는 엄마가 있어야지. 돈이야 다시 벌면 되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거 없이 시작했잖아, 여보야. 빛나가 엄마 없이 크는 거 나는 못 봐. 우리 같이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천지선이 짐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잠그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큰 구덩이를 팠는지. 이건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천지선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땐 젊었고 빚도 없었지. 지금은 달라. 나 때문에 빛나까지 빚더미에 앉게 할 순 없어. 이게 내가 그 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조은영은 차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무너진 살림 앞에서 그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은영은 어떤 말로도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어린 조빛나는 영문도 모른 채 강연자네 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천지선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잠깐 멀리 갔다는 거짓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조빛나는 사방치기 칸을 그려놓고 강연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같이 뛸 거예요. 조빛나가 그렇게 종알대는 천진한 모습이 도리어 집안 어른들의 가슴을 더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조은영은 짐을 싸는 아내의 곁에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빛나만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그 다짐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천지선은 그런 남편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린 채 흐느꼈습니다. 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무너진 살림 앞에서 그렇게 등을 맞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조빛나가 두고 간 작은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 모습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수토건에서는 고대치가 다시 조성준을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고강수가 남긴 옛 휴대폰과 서재 금고의 비밀번호 푸는 법을 캐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치의 책상 위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답답한 듯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성준아, 네 자리 숫자 비밀번호 말이야. 이거 무슨 수로 푸는 거야? 그냥 다 눌러보면 돼. 조성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네 자리면 경우의 수가 10,000가지입니다. 무작정 눌러서는 평생 못 엽니다. 무슨 단서가 있어야 해요. 고대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0,000가지. 그럼 10,000번을 눌러보라는 거야? 머리 아파 죽겠네, 정말. 조성준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보통은 생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회장님께서 의미 두시는 날짜가 있는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손대시는 건 위험합니다. 고대치가 미간을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생일이라. 내 생일도 민호 생일도 결이 생일도 다 넣어봤는데 안 열렸단 말이야. 대체 누구 생일이길래? 조성준이 잠시 그 말을 곱씹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족 말고 다른 분 생일은 아닐까요? 회장님께서 마음에 깊이 두신 누군가요? 고대치가 흠칫했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고대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비밀리에 찾는다던 그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수학에 약한 고대치는 만가지라는 말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생일이라는 단서 하나만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날짜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고대치는 통 짚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조성준이 자리를 뜨려 서류를 정리하는 사이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흘긋 살피는 그 눈매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고대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속으로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고대치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성준아, 너 그 장부 뭐 본 거 있냐? 자꾸 들여다보던데. 조성준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비서 일이란 게 원래 회장님 살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서로 드리긴 했지만 이 사람의 눈은 어쩐지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 꿰뚫는 듯 하다는 생각에 고대치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친구라 안심하고 곁에 둔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지는 않을지 고대치는 슬며시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이 사람만큼 일 잘하는 비서가 없으니 고대치로서는 마냥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리에 찾는 그 누군가만 알아낸다면 이 답답한 속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고대치는 낡은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강연자는 복덕방에서 유정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 전 친구하자며 손을 내민 사이라 한결 마음이 편했지만 강연자에게는 꼭 되짚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벽 가득 걸린 자격증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연자가 차를 권하며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정란 씨,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말이에요. 큰 사모님이 딸을 찾고 계신다던 거요. 유정란이 찻잔을 감싸쥐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요. 혼전에 낳은 자식인지 어떤지. 그냥 회장님 내외가 비밀리에 그 딸을 찾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요. 워낙 입을 꼭 다물고 계셔서요. 강연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연자는 병원 매점에서 딸 문제로 울던 이영화를 위로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모는 제 상처보다 자식 상처가 더 아픈 법이라고 진심을 전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사연이 자신과 닿아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정란이 강연자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은혜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갑자기 안 좋네. 어디 안 좋아요? 강연자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사연이 너무 딱해서요. 평생 자식을 못 찾고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강연자가 조심스레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 딸이라는 분이 몇 살쯤 됐다던가요? 어디서 헤어졌는지 그런 건 안 들었어요? 유정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다고만 들었어요. 해외로 입양됐었다는 말도 있고. 워낙 쉬쉬하는 일이라 나도 더는 몰라요. 왜요? 은혜 엄마가 더 궁금해하네. 강연자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워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강연자의 가슴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연이 어쩌면 자신과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자꾸만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펜던트 속 그 얼굴이 또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해외로 입양됐었다는 유정란의 말이 강연자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강연자 자신도 어린 시절 잠깐 외국으로 보내졌다가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양부모에게서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들어갈수록 강연자의 마음은 도리어 더 두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기를 강연자는 마음 한편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유정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엄마,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나는 은혜 엄마가 어쩐지 처음부터 편하더라고. 남편들끼리 그렇게 오랜 친구였는데 우리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강연자도 옅게 웃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유정란의 따뜻한 손길에 강연자는 잠시나마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강연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바지자락을 걷어 종아리의 화상 흉터를 들여다보던 강연자는 곁에 누운 조성준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연자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강연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댁에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어린아이 사진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혀서요. 조성준이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래? 그게 당신을 이렇게 며칠을 흔들어 놓은 거야? 당신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강연자는 그 사진이 자신을 꼭 닮았다는 말을 하려다 끝내 목 안에서 삼켜버렸습니다. 회장가의 위세 앞에서 괜한 소동을 일으킬까, 행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으로 몰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큰 집안이 자신의 한마디로 들썩이는 모습을 떠올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애써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딸 사진이라더라고요. 부모는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요. 조성준은 아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강연자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자란 사연을 조성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댁에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아내의 오랜 상처를 건드린 것은 아닐지 조성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조성준이 캐묻는 대신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요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나는 당신 편이잖아. 평생 그래왔고. 강연자는 그 손의 온기에 잠시 마음이 풀어졌지만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그 큰 집안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냥 묻어둘래요. 강연자가 천천히 종아리를 쓸어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누가 나를 찾아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누가 나를 찾고 있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강연자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조성준이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 딸이든 나한텐 당신이 내 아내고 우리 애들 엄마야. 그건 절대 안 변해. 강연자가 남편의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 나는 그냥 우리 식구들 곁에 있는 지금이 제일 소중해요. 그 말에 강연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강연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잡힌 손은 따뜻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은님과 서승우의 공동작업실에서는 또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조은님의 대학 친구 오혜지가 기어이 작업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오혜지의 눈이 서승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혜지가 서승우를 보자마자 두 눈을 빛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여기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딱 제 이상형인데요. 은님아, 너 이런 분이랑 같이 일한다고 왜 말을 안 했어? 조은님이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오혜지. 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이상형이야? 정신 좀 차려. 서승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기 그쪽. 무슨 말씀이신지 잘.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오혜지가 한참을 축혀 세우다 돌아가고 나서도 조은님은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인데 자꾸만 서승우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누가 서승우를 좋게 보든 말든 상관없는 일인데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승우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쪽 친구분이 좀 특이하시네요. 근데 그쪽도 표정이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조은님이 톡 쏘아붙였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취향이 독특한 거야. 신경 꺼. 서승우가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왜요? 친구가 나 좋다니까 그쪽이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질투해요? 조은님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발끈했습니다. 뭐? 질투? 야, 헛소리하지 말고 마감이나 신경 써. 오늘 안에 콘티 안 넘기면 벌금 3만 원인 거 알지? 우리 작업실 규칙은 무조건 지키는 거야. 서승우가 두 손을 들며 항복하듯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무서운 마감 요정이네, 아주. 그쪽 같은 작가랑 일하면 명줄이 줄어들겠어요. 밤이 깊어가며 작업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은님이 응급환자 이송 장면을 쓰며 끙끙대자 서승우가 슬쩍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승우가 조심스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 장면 그림으로 풀면 훨씬 살 것 같은데요. 환자 들것 위로 손이 쭉 뻗는 컷 하나 넣으면.
조은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그건 뭐 나쁘진 않네. 그 정도는 인정해줄게. 서승우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쪽이 나 칭찬한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조은님이 얼굴을 붉히며 펜으로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칭찬 아니야. 그냥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한 거지. 두 사람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마감을 앞둔 작업을 함께 밤늦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원고를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거들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온기가 조금씩 비쳐들었습니다. 같은 작품을 아끼는 마음만은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고강수의 본가에서는 이영화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강연자가 두고 간 공국 그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깨끗이 비운 그릇을 돌려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이영화는 그 그릇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영화가 그릇을 가슴께에 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사람이지. 병원 매점에서 나 울고 있을 때 곁에 와준 그 사람. 이영화의 기억 속에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끝내 찾지 못해 매점 구석에서 눈물 짓던 자신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도시락을 나눠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던 일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던, 부모는 제 상처보다 자식 상처가 더 아픈 법이라던 그 말.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던 그 깊은 위로가 이영화의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날 이영화는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사람처럼 그 여인의 말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결이 하숙집 안주인이라니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을까? 이영화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기도 하지. 마침 방에 들어온 고강수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뭘 그리 들여다보고 있어? 기운은 좀 차렸고. 이영화가 그릇을 들어보이며 답했습니다. 이거 공국 끓여다 준 그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 결이 사는 집 안주인이 어찌나 손이 야무진지 그 공국 먹고 내가 이만큼 일어났잖아요. 고강수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구먼. 결이가 좋은 집에 들어갔어. 이영화가 그릇을 행주로 곱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 오면 내가 손수 밥 한 끼 차려줘야겠어요. 맞기만 해서 영 마음이 편치 않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고. 고강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손맛도 어디 빠지지 않으니 그렇게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결이 하숙집 주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나 이영화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게 공국을 끓여다 준 그 사람이 어쩌면 자신이 수십 년을 찾아 헤맨 연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영화에게 강연자는 그저 고맙고 인연 깊은 손님이었을 뿐 그 이상을 떠올릴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펜던트 속 어린 얼굴과 눈앞을 스쳐간 그 사람의 얼굴을 이영화는 한 번도 나란히 두고 견주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두 사람 사이를 그렇게 비껴갔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일을 두고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닿지 못한 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수정과 고대치는 부부 침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연순 찾기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은 두 사람의 관심은 이제 온통 금고와 유언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은수정의 얼굴에는 안도와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수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딸이 안 나타났으니 재산 나눌 일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금고만 열면 되는 거예요. 휴, 한시름 났네. 고대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아까 결이 짐 챙기러 왔을 때 보니까 걔의 비밀번호가 어찌나 단순하던지. 회장님, 금고도 분명 어떤 날짜일 거야. 성준이 말로는 생일 같은 단서가 있어야 한다더라고. 은수정이 손뼉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아이의 생일이 10쇠라잖아요. 그게 누구 생일일까요? 결이? 민호. 다 넣어봤는데 안 열렸다면서요. 고대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식구 생일은 다 아닌데 그럼 대체 누구야? 설마. 고대치는 차마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리에 찾던 그 누군가의 생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은수정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 딸은 못 찾았다면서요? 그럼 됐지. 뭘 또 걱정이에요. 못 찾은 사람 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그 금고 못 열면 유언장이라도 손에 넣어야지요. 변호사도 알아봤으니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어느 아이의 생일이 금고를 여는 열쇠라는 단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들떴습니다. 재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부부의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자물쇠만 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리라 믿었습니다. 은수정이 베개를 끌어안으며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우리가 괜히 가슴 졸였지 뭐예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고스란히 우리 차지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민호한테도 든든하게 물려줄 수 있고. 고대치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 금고만 열면 돼. 회장님 마음에 누구 생일이 그리 깊이 박혀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성준이 말대로 의미 있는 날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뭘까? 은수정이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생신도 넣어봤어요? 아니면 두 분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애써 막아냈다고 여긴 바로 그 아이가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매일같이 곰국을 끓여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욕심에 들뜬 부부의 모습 위로 진짜 그 아이가 손 닿을 거리에 있다는 아이러니가 무겁게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은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흩어진 단서를 손에 쥐고 끝내 옛 식당이 있었다는 동네까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맡겨졌던 그곳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서야 낯선 동네 어귀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도착한 강연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식당이 있었던 자리에는 낯선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옛 가게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그 앞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강연자가 지나가던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예전에 식당 하나 있지 않았어요? 부부가 하던 가게요. 노인이 한참을 갸웃거리다 답했습니다.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 집 빚지고 한밤중에 도망갔다는 소문만 들었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댁은 그 집을 왜 찾아? 강연자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그날 이후 그 부부의 모든 기록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 작은 가게의 주인이 그나마 기억을 더듬어 주었습니다. 아, 그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가물가물해요. 워낙 옛날이라. 그 부부가 야밤에 짐 싸서 사라진 다음엔 동네 사람들도 다 흩어졌으니까요. 강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세요? 혹시 그 식당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작은 거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가게 주인이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어디 보육원으로 갔다는 소리만 어렴풋이 들었지. 댁이 그 애를 찾는 거면 참 딱하게 됐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요. 강연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도 말씀 고맙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단서마저 안개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증명할 마지막 끈마저 손에서 놓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자신인지 이제는 확인할 길이 영영 막혀버렸습니다. 낯선 동네 골목을 빠져나오며 강연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손에서 손으로 옮겨다니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자라 이만큼 살아왔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강연자는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런데 펜던트 하나가 그 모든 다독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연자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펜던트 속 어린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를 모른 척할 거냐고 강연자에게 그렇게 되묻는 듯 했습니다. 천지선의 투자 사기 소식이 강연자네 가족에게도 어렴풋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큰돈을 잃고 곤경에 처했다는 짐작이 집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어린 조빈나 앞에서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주는 어린 조빈나 앞에서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빛나야, 엄마는 곧 오실 거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자. 조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진하게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엄마가 깜짝 선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빨리 보고 싶어요. 조성주는 그 천진한 물음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분명 우리 빛나가 제일 좋아할 선물일 거야. 강연자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어린 손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당에 사방치기 칸을 그려주고 함께 돌을 던지며 놀아주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을 때마다 강연자의 마음 한구석도 잠시나마 환해졌습니다. 강연자가 조빛나의 손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옳지, 우리 빛나 잘한다. 한 칸 더 가볼까? 우리 빛나가 할머니보다 낫네. 곁에서 함초롱도 아이를 거들며 분위기를 도두려 애썼습니다. 빛나야, 이번엔 이 언니랑 같이 뛰자.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응? 조빛나가 깡충깡충 뛰다 말고 문득 강연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깜짝 선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강연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우리 빛나. 엄마가 빛나 보고 싶어서 얼른 달려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응? 함초롱이 조빛나를 데리고 들어간 사이 강연자는 조성준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정말 큰일을 당한 거예요? 빛나를 저렇게 오래 맡겨두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조성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은영이 얼굴이 영 안 좋더라고. 우리가 캐묻는 것보단 빛나 잘 챙기면서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겠어. 강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아빠 사정이야 어떻든 빛나만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줘야지요. 부모 없이 크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말을 하는 강연자의 눈빛에 잠시 깊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천진한 웃음소리 뒤편으로는 무거운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천지선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집안 한구석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저 아이의 웃음에 마음을 기댈 뿐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사방치기 칸을 그리던 분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고결이 본가에 잠깐 들렀다가 며칠 새 더 야윈 이영화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정정하던 할머니의 어깨가 부쩍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조심스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결이 이영화의 곁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영화가 손주의 손을 잡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결아. 그냥 몸살이야. 그런데 요새 자꾸 오래전에 헤어진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서 그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고결이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요? 누구신데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릴게요. 이영화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야. 네 할아버지가 애써 찾고 있으니 너는 걱정 말아라. 늙은이 넋두리려니 하고 들어줘. 고결이 이영화의 어깨에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현상한 꽃놀이 사진 가져왔어요. 기운 차리시면 또 같이 꽃 구경 가요. 할아버지도 모시고요. 이영화가 사진을 받아들고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너랑 같이 다니면 늙은이도 다 젊어지는 것 같다. 우리 결이가 곁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버티는 거야. 이영화가 고결의 손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결아, 너는 그 집에서 잘 지내지? 안주인이 밥은 잘 챙겨주고. 고결이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하루 두 끼를 어찌나 정성껏 챙겨주시는지 제가 살이 다 올랐어요. 그 댁에 들어간 뒤로 많이 웃고 잘 자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할머니 못지않아요. 이영화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사람이 편한 거야. 우리 결이가 그렇게 편안하다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고결은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마음 풀리시게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기운 내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방을 나서던 고결은 마침 들어오던 고강수와 마주쳤습니다. 고강수가 손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아, 네 할머니가 요새 마음고생이 심하다. 네가 자주 들여다봐다오. 너만 보면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고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두 분 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결은 그 그리운 사람이 곧 자기 하숙집 안주인과 닿아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펜던트 속 어린 얼굴과 조은의 어머니 사이를 잇는 끈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고결의 눈마저 비껴갔습니다. 매일 그 집에서 따뜻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고결은 그 인연의 깊이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모두의 곁을 스치면서도 누구의 눈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자신의 손끝에서 멈춰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을 끙끙 앓은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회장가의 위세 앞에서 먼저 입을 떼었다가 자칫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으로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그 사진 속 아이라는 증거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식당도 그 부부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마당에 무슨 근거로 그 큰 집안을 흔들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닮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들쑤셔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강연자는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강연자의 마음은 끝없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연자가 붙든 것은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선 이 자리였습니다. 강연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펜던트 속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지만 강연자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은 사람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강연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조성준이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이제 좀 마음 편히 먹어. 당신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강연자가 거울 속 자신과 남편을 번갈아 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람이 평생 모르고 살던 일을 갑자기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요? 아는 게 나을까요? 조성준이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글쎄, 그거야 그 일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당신 정말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일이든 같이 짊어지면 되잖아. 강연자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 다 잊고 우리 식구들이나 잘 챙길래요. 그게 내 분복이지요. 강연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도마를 잡았습니다. 식구들 저녁을 차리고 조빈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부치고 조은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강연자가 평생 지켜온 자리였고 앞으로도 지켜갈 자리였습니다. 도마질을 하던 강연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내가 그 아이라면, 만약 저 노부부가 나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강연자는 칼질로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품을 수 있는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자는 펜던트 속 그 얼굴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강연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강연자의 가슴 안에 잠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밤 강연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아리의 화상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이 흔적이 어쩌면 자신의 뿌리를 증명할 단 하나의 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연자의 손길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흉터를 쓸어내리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연자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옛 식당 이름을 적어둔 쪽지를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들여다볼 날이 올지 아니면 영영 묻어둘지 알 수 없는 채로 강연자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닫히는 서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강수의 본가에서는 고강수가 이영화의 곁을 지키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반드시 연순이를 찾으리다. 그 약속만은 꼭 지킬 테니 당신은 기운만 차려요. 알겠지요? 이영화는 펜던트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만 믿어요. 그 손 안에서 펜던트 속 어린 얼굴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영화가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국 끓여다 준 그 사람,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연순이도 어디선가 그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강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연순이도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요. 두 사람은 가까이 있는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먼 곳을 향해서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고결은 마당 의자에 앉아있던 조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은혜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고결이 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운 사람을 못 찾으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요. 그 사람만 찾으면 기운을 차리실 텐데. 할아버지도 그 사람 찾는 데 온 정성을 쏟고 계시고요. 조은혜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으시면 좋겠네요. 평생 그리운 사람을 못 만나는 것만큼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마침 부엌에서 나온 강연자가 두 사람에게 야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출출하지. 이거라도 먹어요. 강연자는 별 뜻 없이 건넨 말이었지만 고결은 그 따뜻함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고결이 야식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늘 감사해요. 이 집에 들어온 게 제 복이에요. 강연자가 옅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무게가 숨어 있는지 고결도 조은혜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연자에게 고결은 그저 마음씨 고운 세입자였고 그 고결이 매일 곰국을 받아먹는 노부부의 손주라는 사실 또한 평범한 인연으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집의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펜던트 안에 잠든 채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비껴간 두 사람의 거리가 밤하늘 아래 조용히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본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손끝에 진실이 멈춰서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인물들이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짚으며 풀어보겠습니다. 강연자가 걸어온 발자취와 이영화가 품어온 세월, 그리고 그 두 갈래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려 하는지를 짚다 보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어렴풋이 보이실 겁니다. 작은 펜던트 하나에 담긴 무게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연자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평생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강연자는 자신을 그저 버림받은 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어느 놀이터에 홀로 남겨졌고 낯선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나 입양된 몸이라고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강연자는 일찌감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강연자가 제 식구만 바라보며 단단하게 살아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펜던트 속 어린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강연자가 마주한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세워온 믿음의 반대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손끝이 굳어버린 그 순간은 강연자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강연자가 펜던트를 들여다보며 거울 속을 보는 것 같다고 느낀 그 떨림입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이마, 살짝 겁먹은 듯한 큰 눈. 그 생김이 어릴 적 자신과 똑같았다는 것은 강연자가 머리로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챈 신호입니다. 평생 닫아두었던 5살 무렵의 기억, 매캐한 연기 냄새와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리던 따뜻한 손이 그 사진과 자꾸 겹쳐졌던 것도 같은 까닭이지요. 강연자의 몸과 기억은 이미 진실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데 마음만이 아직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흔들림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열린 마음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 법이지요. 강연자는 앞으로도 그 사진의 얼굴을 떨쳐내지 못한 채 진실에 다가가려는 마음과 물러서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화상 흉터는 단순한 신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매듭으로 오랫동안 쌓여온 단서입니다. 강연자의 종아리에는 비만 오면 쑤시는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화가 찾는 아이에게도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 둘이 포개지는 순간 강연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연자가 본 고강수의 오른손, 손등에서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화상 자국입니다. 강연자는 그저 연세든 어른의 흉터려니 하며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 흉터에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불길 속에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며 입은 상처였으니까요. 강연자의 종아리 흉터와 고강수의 손등 흉터는 사실 같은 불길에서 비롯된 한 쌍의 흔적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이영화가 찾는 아이를 끝내 알아보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종아리에 흉터가 없는 여성을 만나고 마음이 무너졌던 일이 있었지요. 흉터는 이영화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흉터를 지닌 사람이 곰국을 끓여 코앞까지 찾아왔는데도 이영화는 그 다리를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고마운 손님이라는 마음이 의심의 눈길을 가려버린 것이지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정작 그 흉터들이 같은 밤에서 났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진실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서로를 비껴가는 이 구조가 앞으로 이 흉터들을 매개로 한꺼번에 풀려나갈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연자 본인이 자기 흉터의 내력을 떠올리거나 누군가 그 다리를 보게 되는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화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엇갈림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가 보입니다. 이영화는 펜던트 속 아이를 영영 어린 모습으로만 품어왔습니다. 세월을 먹고 자란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곰국을 끓여다 준 그 사람이 자신이 찾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 대목은 그저 안타까운 우연이 아니라 이 인물이 살아온 방식에서 비롯된 필연입니다. 이영화에게 강연자는 병원 매점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해준 인연이었지요. 그 따뜻함이 도리어 이영화의 눈을 가립니다. 고마운 손님이라는 틀에 강연자를 끼워 넣어버려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연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가의 위세 앞에서 괜한 소동을 일으킬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으로 몰릴까 두려워 입을 닫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향해 마음이 가 있으면서도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을 끝내 꺼내지 못합니다. 이 엇갈림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실이 이미 한 지붕 아래까지 들어온 만큼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 차츰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연자가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려 동사무소를 찾는 장면은 이 인물이 처한 막막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강연자는 잠깐 맡겨졌던 식당의 이름을 가물거리는 기억으로 더듬어 보지만 어디에서도 그 끈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다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증명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지요. 이 막막함의 뿌리는 오래전 그날에 있습니다. 어린 연순을 맡았던 식당 부부가 빚을 지고 한밤중에 달아나면서 아이의 행방마저 영영 끊겨버렸던 사연 말입니다. 이영화는 형편이 풀려 식당을 다시 찾았을 때 텅 빈 가게 앞에서 딸을 잃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강연자의 발길을 또다시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단서가 있습니다. 강연자는 어린 시절 잠깐 외국으로 보내졌다가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양부모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화가 찾는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됐다 파양된 기록이 있지요. 이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연이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정황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다만 서류로 이어지는 길이 끊긴 만큼 진실은 종이가 아니라 흉터나 기억 같은 몸에 새겨진 단서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치와 은수정 부부의 움직임은 이 이야기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딸이 호적에 오르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안도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연자가 바로 그 잃어버린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치가 매달리는 금고 비밀번호 문제는 그 자체로 깊은 복선입니다. 고강수가 남긴 금고의 번호가 어떤 아이의 생일이라는 단서가 오래전부터 쌓여왔습니다. 고대치는 자기 생일도 두 아들의 생일도 다 넣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했지요. 가족 누구의 생일도 아니라면 그 번호는 고강수가 마음 깊이 품어온 또 다른 누군가의 생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연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고대치가 금고를 여는 일은 곧 잃어버린 딸의 존재에 다가서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안도하며 찾으려는 그 번호가 정작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설정의 묘미입니다. 앞으로 고대치가 그 생일의 주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연자의 정체에 한 발씩 다가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연자의 곁을 지키는 조성준에게도 따로 짚어둘 흐름이 있습니다. 조성준은 비서로 일하며 회계장부에서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이상한 지출 항목을 짚어낸 적이 있습니다. 고대치가 재무부장과 짜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 무렵부터 암시되어 왔지요. 고대치가 조성준을 부지 답사 업무로 멀리 돌리려 했던 것도 이 날카로운 눈이 자기 비밀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자금 줄기가 의미 있는 까닭은 그것이 강연자의 출생 비밀과 한 집안 안에서 얽혀들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딸의 존재가 재산 다툼의 불씨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자금이라는 약점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갈래 모두 고대치라는 인물 안에서 만나고 있지요. 지금 고대치는 조성준을 내치지도 못하고 곁에 두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일 잘하는 비서가 필요하면서도 그 눈이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 꿰뚫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 불안한 동거가 언젠가 깨지는 순간 비자금과 출생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영과 천지선 부부의 이야기는 이 작품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천지선은 투자 사기로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끝에 이혼을 꺼냈습니다. 친권도 양육권도 포기하고 어린 조빈나를 조은영에게 맡기겠다고 한 것이지요. 떳떳한 엄마가 될 자신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과 자기 무너짐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대목이 강연자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어머니를 잃고 산 강연자가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존재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조빈나가 어머니 없이 자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일이 두 세대에 걸쳐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강연자가 살뜰히 메우는 모습이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천지선의 이혼 통보는 당장 받아들여지기보다 조은영의 만류와 어린 딸의 존재 앞에서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진 살림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와 그 시도를 가로막는 빚더미 사이에서 이 부부의 이야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펜던트 하나에서 시작해 한 집안과 한 가족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강연자의 종아리에 남은 흉터와 고강수의 손등에 새겨진 흉터, 그리고 가족 누구의 것도 아닌 어떤 생일로 잠긴 금고. 이 단서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여도 결국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어온 사람과 잃어버렸다고 통곡해온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비껴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진실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아직은 닿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게 될지 천천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